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정현채입니다. 오늘은 좋은 죽음과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그 슬라이드는 이건 영화 축제 몇 장면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근무하던 병원의 한 간호사 한 분이 저에게 해준 내용인데요. 친구 한 사람이 5년 전에 유방암으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또 재발돼서 재수술 받고 항암 치료 중인 대학 동기인데, 동기한테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고 하지만 죽음은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무나 삶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나누기가 너무나 힘이 들다,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해 주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이 42살 남자분인데 지방에서 장시간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이 숨이 차서 숨을 헐떡이면서 앰뷸런스를 타고 5시간 동안 타고 왔는데, 갖고 온 서류 봤더니 3개월 전에 12장 암으로 수술 받았는데 얼마 지나서 폐로 암이 전이가 되는 이런 게 발견되니까 말기암으로 지내오다가 이 환자분이 생각해 보니까 서울에 가면 혹시 획기적인 치료법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의학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사진의 왼쪽이 정상으로 가운데 심장, 또 오른쪽 왼쪽 폐가 있는데 보고 옆이 환자분의 겁니다. 이 허연 덩어리들이 다 암 덩어리가 폐로 옮겨간 것들인데,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는 폐 조직이 별로 없으니까 몹시 숨이 찼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한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나설 때가 아니라 삶을 마무리하고 좀 잘 정리할 때다, 이런 얘기를 했지. 환자분은 좀 실망하는 눈치였지만 그래도 수긍을 하고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같이 온 여자분, 부인인 줄 알았더니 이 환자분은 비혼이었고 누나였었는데, 그 누나분에게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의 사후생 이전 강의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 이 책을 제가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떠난 뒤에 저도 되게 마음이 걸려서 사흘 뒤에 소통을 해봤더니 내려가다가 너무 숨이 차서 가까운 종합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보내왔는데, 이런 소통하고 나서 6시간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사망했다는 문자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문자가 왔는데 고맙습니다 해서 어제 동생을 보냈습니다. 장례식이 다 끝나고 연락을 한 거죠. 이제는 시간이 많아서 보내주신 책을 잘 보내겠다. 포항에서 했는데 포항에서 서울까지 5시간 동안 앰뷸런스를 타고 마지막 순간까지 획기적인 치료법을 찾아서 괴로워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거죠. 아마 이 환자분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아마 저도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죽음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이 살았다면 아마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급한 거는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리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고도 절실하구나 하는 거를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분이 몇 년 전에 이런 죽음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서 소감을 보내줬습니다. 왜 강의를 들어왔는가? 아무래도 가야 할 길인데 가는 과정의 의미를 좀 더 새기고 종착역조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하고 들어갔으면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순히 종교적인 접근 외에 무언가 실체에 대해 가까이 가보고 이성으로 이해하고 싶었다, 그런 의도로 강의를 들어왔다고 강의의 후기를 보내왔습니다. 이분은 건강할 때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맞이하는 죽음에 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은 다른 것처럼 이게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닥쳐올지 10년 지나 6개월 뒤에 올지 알 수가 없는 게 죽음의 예측 불허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장 큰 특질 중에 하나입니다. 독자가 올린 내용입니다.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으로 갑자기 장애인이 된, 또 몸이 불편해진 아버지한테 이 죽음에 대한 책을 사면서 이런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젠 미리 유언장도 작성해 놓고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하면서 농담 반 진담으로 하면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에 관한 책을 아버지한테 사드리면서 이 책을 아버지가 읽고 죽음을 좀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기도해 본다. 이런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아일랜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일 올 줄 알았다. 이런 번역이 제일 많은데 혹자 중에는 뭐 번역이 뭐 잘못됐다 이런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당한 잘 의역이 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번역에는 이런 묘비에는 이런 것도 있는데요. 조지 이스트 여긴 없다. 부풀어 일어나지 않아 죄송하오. 이분은 이스트 효모라는 이름 때문에 아마 살면서 놀림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미리 이런 묘비명을 준비해 놨던 거죠. 준비해 놨다가 정말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자 그 묘비명을 그대로 쓴 건데 조너선 블레이크 여긴 없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그만 엑셀 받는 바람에 굉장히 그 유머스러운 이런 묘비명인데 이분도 아마 블레이크라는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2000년대 그 좋은 죽음을 찾아서라는 논문이 실린 바가 있습니다. 미국 내과학회지에 실렸는데요. 의사 몇 사람이 쓴 게 아니고 3자, 말기암 환자, 그 가족들, 의료진 3자가 모여서 여러 번 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죽음이 이런 거 아니겠는가. 이게 6가지를 결론을 도출한 건데 4가지는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통증을 완화, 조정.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 아플 때 마약성 진통제도 아끼지 말고 잘 써야겠다. 간혹 환자들 중에는 지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약성 진통제 쓰면 마약 중독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또 명확한 의사결정, 또 죽음의 준비는 3자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겠죠. 훌륭한 마음을 위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작별 인사를 잘하는 거. 5번째, 6번째가 특이했습니다. 5번째가 다른 사람에 대한 기여, 또 이걸 통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할 때 이 미국 배우 폴 뉴만의 예를 제가 드는데 폴 뉴만은 2008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가 병이 계속 진행을 하자 중환자실로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았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라면은 그냥 유명인의 부고 정도에 끝날 텐데 폴 뉴만이 한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폴 뉴만이 평소에 요리하기를 좋아했는데 친구들이 그 아주 본격적으로 해보라 이런 권유를 하죠. 그래서 식품회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방부제라든가 해로운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유기농으로 재배한 이런 재료들을 써서 샐러드 드레싱, 스파게티 소스 이런 걸 만드는 식품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해부터 굉장히 큰 수익을 내게 되는데 이거를 매년 연말이 되면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그 새해가 되면 은행에서 또 대출 받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수익금을 쌓아놓지 않고 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8년에 걸쳐서 이런 기부금을 3천억 원 정도를 미국 안에는 31개 주, 미국 밖에 28개 나라에 캠프를 설치하고 난치병 환자 어린이들 위해서 그 기부를 해왔다고 합니다. 또 아들이 마약 관련 사고로 사망을 하자 사회적으로 마약 퇴치 운동을 위해서도 열심히 사회 활동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참으로 좋은 죽음이었건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목 있기로는 살다 살아있음의 뜻이지만은 사실은 죽는 내용입니다. 50개가 넘는 영화상도 받고 10대 명화에 꼽히기도 하는데 죽기 전에 뭔가를 하는 내용이죠. 이거 보면 우리가 보통 얘기한 버킷리스트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에베레스트 올라가 보기, 뭐 크루즈 여행을 떠나보기,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보통 버킷리스트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건 여긴 좀 상당히 다르죠. 한번 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은 시청 직원입니다. 정년까지 무사안이라는 삶을 살았던 속이 아파 위장약 먹으며 지내다가 병원에 가봤더니 위암이 다 퍼져서 반년밖에 못 산다. 이런 시한부 통보를 받게 된 거죠. 이런 통보를 받은 직후에 평소에 마셔보지 않던 술도 마셔보고 도박도 해보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밑에 직원 보고는 30년 동안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매일 바빴다는 기억밖에 없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아마 현대인의 많은 직장인들에게 이런 걸 물어봐도 아마 이거랑 똑같은 대답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어떤 일이든 하고 또 죽어야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하다가 그 다음 장면에 마치 꺼져가는 장작더미에 불이 피어오르듯이 눈동자가 반짝이면서 뭔가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다음 장면 넘어가는데 이 장면에서는 계단을 내려가는 주인공을 향해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생일 축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 영화에서 주인공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는 게 아니라 영화 속에서는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그 인물을 통해서 다른 영화 속에 등장한 여러 엑스트라들이 그 인물을 통해서 이 생일 축가를 불러주는 그런 장면이지만은 영화의 장면은 마치 이 주인공이 이 생일 축가를 듣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새로운 주인공의 탄생을 알리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 100년 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에 초청을 받고 했던 강연집을 모은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내적 공허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으로만 태어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마 그 두 번 태어나야 된 게 바로 이 주인공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 돌아와서 방치해놨던 주민 민원 서류를 재검토하죠. 그러면서 하나를 찾아낸 게 바로 자기 담당 구역 내에 버려진 공터가 있고 웅덩이가 깊게 패여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물웅덩이가 깊게 생기고 파리목이 들끓으니까 이걸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수원 사업인데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7개가 되는 과가 관여하기 때문에 그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 이쪽 가면 저쪽 가라 그러고 또 소방서까지 연결돼 있어서 몇 년째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걸 주인공이 직접 나서서 담당 과장이 결제 도장을 찍어주기 전까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써서 하나씩 승인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다 조직 폭력배 협박도 받는데요. 왜냐하면 마을의 사업가가 여기다가 식당 관련 계획을 세우게 되고 정면 충돌하니까 조폭을 시켜서 협박을 하는 거죠. 뭐 대사에는 안 나옵니다만 주인공은 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날 죽이겠다는 게 협박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푸대접 받고 나니까 밑에 있는 직원이 한마디 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주인공은 나는 누구를 미워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러다가 퇴근길에 저녁 노을을 보게 되죠. 물끄러미 서서 저녁 노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모르고 30년을 살아왔네 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없구나 하면서 힘없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 많은 시련 끝에 마을 주민의 수원인 어린이 공원이 마침내 완성이 되고 개장 전날이죠. 눈 내린 밤 공원에서 그네를 타면서 숨을 거둔다는 게 영화의 짧은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알퐁스 땡의 신부는 아마 그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하면은 독일인 신부입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일본으로 건너와서 대학 교수를 하면서 1970년대부터 바람직한 주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던 분인데 이분은 미국 유학 시절 이 영화가 너무나 좋아서 상영관을 수십 번에 가서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에 대해서 죽을 날이 다가와서의 사랑을 베풀다 이런 제목을 해서 주인공이 죽음에 임박해서 타인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었고 죽음에 직면함으로써 비로소 보다 바르게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법정 스님 수필집에 자주 인용되는 월든을 쓴 해니 데이빗 서로우는 이 월든에서 이런 말을 남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아마 150년이 지난 현재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왜 사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대학병원에서 죽음에 대한 강의를 2시간 정도 죽음학 강의를 하고 나서 어느 간호사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5년 동안 암병원에서 말기암 환자의 임종을 지켜봤다고 하는데 이런 일을 암병원에서 일하기 초반에는 돈이나 명성, 좋은 직업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즐겁게 하고 싶은 일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심정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작년부터는 죽음과 인생의 유한함에 압도당하면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삶이 유한하다면 무로 돌아갈 텐데 뭘 이렇게 하루를 아둥바둥 살고 뭘 또 갈망하고 애써야 되는가 이런 회의가 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지금부터 들려드린 이 다음번에 에머슨의 얘기부터 여러 얘기를 드렸는데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돼지를 키우든 밭을 가꾸든 뭘 하든 간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게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인공의 적용해 보면은 말기암 진단 받기 전까지는 주인공의 입으로도 얘기를 하죠. 미이라 같은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한부 선고 받고 나서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진정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기 환자 일부는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안경을 끼게 된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사물의 참된 모습과 보다 깊은 가치를 보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녁 노을을 얼마나 오랫동안 봤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게 된 건 자신의 삶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그런 아름다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가 제시하는 행복 획득법을 알아보면 기독교의 사랑이나 또 불교의 자비나 유교인 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만 살 때만 얻을 수가 있다. 그 이유가 우리 모두가 제각기 독립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물처럼 위에 보이는 그물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앙리 마티스의 춤이라는 그림은 서로가 손을 잡고 둥글게 모여서 이런 춤을 추는 장면인데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세대 철학가의 김영석 명예교수는 이제 100살이 넘었는데 이분은 나이가 드니까 나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서 살았던 건 다 없어지고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이 보람을 남는다. 이런 말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축복하고 관심과 사랑을 갖고 돼야지만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죽음 자체를 금기시하고 터부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죽음을 가르쳐야지만이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한 의과대학 교수 한 분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퓰리처상 수상작입니다. 이 수상작에서는 이라크에서 전상 군인 아내가 미국으로 응구된 시신, 남편의 시신 든 관 앞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게 해달라. 이 당국에 요청을 해서 그 운장병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밤을 지새고 있는 장면이 그와의 마지막 밤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진이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의 사제이면서 심리학자였습니다. 예일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대학을 그만두고 장애자 공동체에서 생활하다가 1996년 9월에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 사망이 몇 달 전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입원했을 때 심정을 밝혔는데 당시 그 중상을 입고 생명 오락가락하면서 느낀 진정한 고통은 다른 살아가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문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또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이제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느끼면서 어떤 강한 열망, 즉 용서하고 싶은 열망, 용서받고 싶은 열망 이런 걸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판단하는 모든 짐들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열망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하면서 제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분들을 용서한다고 말해요. 또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말해주세요 하면서 부디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입니다. 이런 말을 친구들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티베트의 어느 림포체는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려면 죽어가는 당사자가 두 가지 언지를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죽어도 된다는 허락. 두 번째는 그가 죽은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죠. 잘 지낼 수 있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안심 메시지를 줘야만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뭐 감추고 숨기고 해서는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겠습니다. 당사자에게 죽어간다고 일찍 말하고 또 손실의 고통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죽음 직전에 이런 그 위험과 유머를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쓰기도 했던 영국의 법률가
잉글랜드의 저술가이기도 했는데 헨리 8세에 의해서 국가 반역죄로 도끼로 참수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이 잘릴 바로 직전에 단두대 그 목을 대고 그때 한 얘기가 내 수염은 국왕폐하께 아무런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 수염이 도끼를 받을 이유가 없다 하면서 수염을 도끼가 닿지 않게 옆으로 치웠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죽음 직전에 한다는 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도 공조자로 참여했던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은 2010년에 한국 죽음학회에서 펴낸 바가 있는데 당시에 그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펴낸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떠올려 본다. 또 자신의 사후 가족에게 누가 안 되게 주변을 정리한다. 또 마무리 안 된 인간관계가 있다면은 그 사람과 화해하고 만나서 화해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만날 수가 없다면 마음속에서라도 맺힌 마음을 풀고 털어낸다. 종교가 있다면 신앙생활에 더 충실히 임한다. 그렇다고 종교가 없던 사람이 억지로 뭐 종교를 가질 필요도 없겠고 또 더구나 종교 있는 사람이 다른 종교로 뭐 개종할 필요는 더더욱 없겠습니다. 또 유언장 작성 후에는 유산 상속과 같은 세속적인 관심을 털어낸다. 또 사후생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적극 준비한다. 10여 년 전에 이 책을 낼 때는 사후생이란 믿음이라고 썼는데 10여 년 지나면서 연구하고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해봤더니 이거는 이제 믿음이 아니라 알미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다시 이 책을 낸다면은 사후생이 있다는 알미라고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위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아직 남은 능력이 있다면은 주위에게 베풀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집착하지 않고 또 주위와 의료진, 가족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설화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병든 어머니를 옆에서 자나깨나 간호하고 있던 효자가 어느 날 한겨울에 어머니가 딸기가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즘에야 뭐 비닐하우스 덕에 언제라든지 딸기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 눈 높인 벌판을 딸기를 찾아 헤매다가 하늘의 도움으로 딸기를 찾아서 어머니에게 드린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무리한 요구죠. 한겨울에 딸기 먹고 싶다 이건 무리한 요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옆에 물론 이제 설화로 교훈적인 내용이어서 그런 설화가 만들어졌겠지만 옆에 제가 이제 와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가족들한테도 신신당부를 해놨는데 제가 죽기 전에 혹시 헷가닥해서 한 병에 몇백만 원 넘는 와인 한 잔이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 무리한 요구니까 전혀 귀담아 듣지 말고 무시해라 이런 요구를 제가 가족들한테 신신당부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항목을 뭐 부연하는 내용들입니다. 원불교의 천도품에 나오는 제가 뭐 원불교 교인은 아닙니다만 또 실질적인 내용이 나와서 소개를 합니다. 임종이 임박한 본인에 대해서는 모든 일에 대한 생각을 비워서 마음을 수습하고 정리해야 된다. 또 유언은 미리 해놓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놔야지 더 이상 세속적인 일에서 관심을 끄고 가장 중요한 정신통일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원망하는 마음을 풀지 못하면은 다음 생에 나쁜 인연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집착을 가졌다면 이걸 억지로라도 버리는데 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건 아마 그 앞에 죽음 구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돈이나 재물에 대한 집착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하면은 나중에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방령, 영어로 어스바운드라고 하는데 저쪽 빛의 세계로 건너가지도 못하고 지상을 맴도는 그런 지방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항목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임종도 제대로 못할 뿐만이 아니라 미혹에 이끌려 계속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몇 번 소화된 슬라이드인데 이런 그 1950년대 임종의 모습에서 2000년대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래에 있는 치료법의 발전이죠. 이런 심폐소생술 여러 가지가 발전이 되면서 이런 것들 따라서 죽음을 의료화했다, 죽음을 현대화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 중환자실 경험이 많던 수간호사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환자실에 죽는다는 거는 어떤 건가? 이건 마치
아주 복잡한 길거리 한복판에서 죽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에서 나오는 기계 소리, 모니터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소리, 전혀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가 아닌 이런 분위기에서 죽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작가 한 분은 내 장례를 이렇게 치러달라 하면서 자식들에게 유언을 썼는데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의식을 잃으면 병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로 끌고 가지 마라 하면서 인간의 위험을 지닌 채 우아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면서 호수를 몇 개씩이나 입과 코에 꽂은 엽기적인 장면을 제발 연출하지 말아다오 하면서 이게 무슨 생쇼냐, 난 그런 거 싫다. 종교의식은 사양하고 대신 노래를 불러달라. 내가 평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노래터에서 누가 플라멩고 같은 춤을 추어주면 더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신기증서를 첨부해 놨으니까 병원에 보내주기 바라고 사용되니 해박 실습에 사용이 되죠. 내 몸은 화장해서 대구 우리 집 나오는 나무에 뿌려달라.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식도 남기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달라. 제사 같은 건 더더욱 사양한다. 다만 즐겁게 이 지구별 행성에 머물다 간 사람으로 날 기억해 주길 바랄 뿐이야 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보찜은 가볍게 해서 여행을 해라. 이 지구별 행성의 손과 여객으로서 재미나게 살아라. 자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고마웠다는 인사를 자식들에 해주고 있는데 나이 먹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 박어진 작가는 이렇게 자신의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자식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자가 어느 날 먼 곳에 여행을 가다가 해골을 만납니다. 해골에게 물어보죠. 그대는 삶을 지나치게 탐하다 죽었는가? 아니면 나라가 망해 형벌을 받아 죽었는가? 큰 죄를 짓고 자살했는가? 주위와 굶주림 때문에 죽었는가? 아니면 천수를 다 누리고 자연사했는가?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날 밤 꿈을 꿨더니 해골이 나타나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조금 전에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은 산자가 짊어지는 짐일 뿐이고 죽고 나면 그런 짐 따위는 다 벗게 된다고 하면서 사후에 누리는 즐거움에 대해 듣고 싶소 얘기했더니 장자가 좋지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해골이 그 사후에 누리는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죽고 나면 내 위에 왕도 없고 내 밑에 신하도 없고 또 사계절 내내 더위와 추위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또 나 하고 싶은 대로 논일면서 하늘과 땅을 봄과 가을로 삼아 지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이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장자가 해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신에게 부탁해서 당신의 형체를 회복시켜 살과 근육이 다시 자라나게 하고 부모와 아내 또 친구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떻게 하겠소이까? 그랬더니 해골은 정색을 하면서 펄펄 뛰죠. 실소이다. 내가 왜 임금보다 더한 즐거움을 포기하고 다시 인간 세상의 고통 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겠소.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미국 뉴욕에 사는 한 흑인 여성이 흑인 목숨도 중요하다는 시위에 참가했을 때 체포하려는 경찰에 맞선 모습이 그 외신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 마치 어떤 압박 아래에서의 우아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오늘 죽음의 비유를 해봤습니다. 체포하려고 달려드는 경찰을 죽음이라고 본다면은 그런 죽음 앞에서 이런 위험을 갖고 우아함을 보이는 수명을 다한 지구별 여행자의 모습 이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이라는 이 책은 작가와 사진 작가가 하스피스에서 몇 년간 작업을 하면서 그 죽음이 임박한 환자의 얼굴과 그 사망한 직후의 얼굴을 촬영을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그 왼쪽 가장 위쪽에 갓난아이 어린 아이뿐만이 아니라 오른쪽에 나이 든 분 다 성별 나이에 무관하게 죽음 후에는 다 이렇게 평화로운 표정이 곁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12년 전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사망했을 때의 일화입니다. 당시 55세로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미 다 간에 전이가 돼 있어서 말기암이 됐고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항암요법을 받게 됐습니다. 1년 정도는 가겠다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3개월 만에 사망을 했는데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가족들이 해주는 얘기는 임종 시에 유모도 한마디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서 자랑스러워했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동창이 그 말기암 진단 받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저를 찾아왔을 때 마침 의과대학생을 상대로 죽음학 강의를 할 기회가 있어서 저도 어렵게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는가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기꺼이 항암 항요법으로 머리가 다 빠진 상태에서 모자를 쓰고 와서 강의를 듣고 간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죽음에 임박해서 그런 죽음에 대한 본격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고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물론 나는 삶과 죽음의 진행과 그 과정에서의 자세에 대해서 100번 공감한다 얘기하면서 불청객이 갑자기 찾아올 때 그걸 죽음인 걸 알 순간 난 이미 많은 걸 깨닫게 됐고 기꺼이 그 손님을 맞아드릴 준비도 갖추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른쪽은 그 장례 끝나고 수목장을 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이 사진은 파리 몽파르나스의 묘지 행렬입니다. 유명인들이 많이 그 안장이 돼 있고 이 오른쪽은 유명한 프랑스 향송 가수 달리다의 묘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공동 묘지가 우리처럼 혐오하고 배척해야 될 장소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산책하고 사색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 오래 머물렀던 사람에 의하면 파리의 그 묘지 근처가 오히려 집값이 더 비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통 소음으로부터도 떨어져 있고 조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몇 년 전, 30년 전에 우리나라 노인들 대상으로 정신과학회에서 이런 설문조사입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길 바란가 했더니 많은 노인들이 7, 80살까지 큰 병 없이 살다가 안방에서 자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대답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또 최근에 나온 걸로는 9988 234도 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겠다. 이게 9988 234인데 그러나 사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과연 좋은 죽음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 아프고 힘들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바라는 거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게 과연 좋은 죽음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 인구가 많은 서양에서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골프장 마지막 18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한 뭐 홀인원 같은 거 치고 나서 뭐 좀처럼 하기 힘든 거죠. 이런 거 맞고 그 다음에 벼락에 맞아 죽고 싶다. 이렇게 죽기를 바란다고였는데 이게 과연 좋은 죽음이겠는지 이거를 회사 퇴사하는 걸로 비유를 해봤습니다. 퇴사 예정인 사람은 후임자한테 사실 이런 걸 인계를 해야 되죠. 회사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떤 팁을 활용을 해야 되고 퇴임 기념 회식도 하고 뭐 감사패 주면 감사패도 받고 퇴임 인사하고 이런 걸 다 끝내고 회사를 나오는 게 아마 제대로 된 퇴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죽음이 임박한 가족이 남은 가족에게 뭐런데 이런 것들 다 인계하고 그 눈을 감는 게 좋은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안방에서 자다가 갑자기 죽는 거는 이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퇴사 예정인 자가 그냥 갑자기 회사를 나가버리는 것 같은 거니까 결국 좋은 죽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 강의로 치면은 강의를 잘 끝내려면은 예정된 시간 강의를 하고 요약과 결론을 말하고 질문 토의도 받고 향후 강의 계획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맺은 말 또 강의를 들어준 청중에 대해 감사 인사도 하고 이런 걸 다 하고 끝내는 게 강의를 잘 마치는 게 될 텐데 이렇게 자다가 안방에서 갑자기 죽는다든가 골프에서 뭐 홀인원을 하고 벼락에 맞아 죽는다든가 이런 거는 이런 과정 전혀 없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와 똑같으니까 제대로 된 그 마무리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미국의 완화의료 전문이죠. 아이라 바이옥은 암을 비롯한 많은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조건의 조건을 우리에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랑한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작별 인사를 잘하는 게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2014년에 세월호 침몰 당시에 어린 학생들이 주고받던 카톡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일부를 보면은 그 죽음 임박한 어느 학생이
자기 그 친구들에게 얘들아 내가 평소에 잘못한 게 있으면은 용서해줘, 사랑한다 이런 말을 남겼던 것이죠. 이 어린 학생들이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 뭔지 몰랐어도 죽음이 임박해서 이런 것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알고 숙연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불교 천도품에서는 나이 40이 넘으면은 평소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해야 죽어갈 때 바쁜 걸음을 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평소에 죽음 준비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 40이라고 했지만 나이 순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나이 20, 30 젊으면 젊을수록 좋겠습니다. 저는 부모님 두 분이 다 급성 심근경색 또 대동맥 박리라는 급성 심장 질환으로 증상 나타나고 거의 사흘 만에 두 분이 24년의 간격을 두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정리를 하나도 못하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평소에 정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봤더니 정말 저에게도 10년째 안 펴본 책도 있고 5년간 딱 2번 신은 구두도 있고 10년간 한 번 입은 양복도 많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오래된 건 물론 버려야겠지만 아직 새 물건, 혹시 명품이 있거나 쓸만한 거 이런 거는 누구에게 선물하거나 바자에 내놓고 하면서 정리를 해나가야 되겠죠. 죽은 다음에 이게 안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죽은 사람 거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살아있을 때 정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왼쪽은 제가 2008년에 폐렴을 잃고 나서의 사진입니다.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폐렴이었고, 제가 이때 중단했던 수영을 시작한 6개월이 돼서 컨디션도 좋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폐렴을 앓게 됐습니다. 사흘 뒤에 출국을 해서 국제학회에 가서 좌장을 맡고 진행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출국을 포기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무리해서 나갔다면 아마 폐렴이 악화되면서 돌아올 수가 없었을 테니까 오늘 강의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미뤄놨던 걸 하자 해서 영정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찍자 해서 와인잔을 들고 찍었는데 이 사진에 대해서는 너무 특정 와인을 강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 옆이 바로 10년 뒤죠. 제가 방광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받기 전에 항암 치료를 할 때의 모습인데, 항암 치료에서 얼굴이 퉁퉁 부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도 저에게는 강 건너 불 구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발등에 불로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별 학교에서 배울 걸 다 배우고 하나의 졸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의하는 분은 어떻게 죽음 준비를 하고 있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 받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로 2, 3년 전에 준비한 이 면으로 된 수의입니다. 평상복 입고 화장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평상복에 있는 화학섬유 또 플라스틱 단추 이런 걸 태울 때 다이옥신 같은 공해 물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안 나오는 면, 값싼 저렴한 목양목으로 된 수의를 저와 아내가 한 벌씩 구입해서 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심란한 일세 이걸 수의를 들여다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맞는 말이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니까. 그러나 반밖에 안 맞는 말이라는 게, 우리가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살면서 쌓은 지혜, 또 노력, 타인에 대한 배려, 또 작지만 어떤 선행함 같은 거, 수양 이런 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가방에 싸가지고 가는 거죠.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아이가 빈손으로 갔지만 이전 생에서 행했던 이런 수양, 노력 이런 걸 다 갖고 태어나는 거니까 공술의 공수고가 반밖에 맞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생전 장례식을 했던 우리나라의 사례인데요. 85세 전립선 암 환자입니다. 말기암이고 이분이 살아서 죽어서 하는 장례식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살아있을 때 지인들과 손을 잡고 웃으면서 장례식을 하고 싶다면서 초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전 장례식을 통해서 감사 인사를 하고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갖고 싶다면서 실제 생전 장례식을 한 우리나라 사례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건 몇 년 전에 어느 미국의 학회에 갔던 후배 한 분이 이런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거리에 뭔가를 적어 놓을 수 있게 된 장소가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하고
자기가 지나가다가 써놓은 거죠. 평소에 죽음을 떠올리면서 자기의 그 하고 싶은 일 이런 걸 죽음에 임박해서만 할 게 아니라 건강할 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게 이런 행사를 벌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데스카페를 열었던 어느 죽음학회 회원이 보낸 내용인데요. 그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빵집에서 빵 사다가 회사 동료 둘하고 2시간 동안 죽음에 대한 내용을 커피를 나누면서 했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각자 인생에 대한 고민, 괴로움 나누면서 치유가 된 느낌 받았고 또 이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좋은 시간들을 보냈다면서 이 감사, 즉 이 치유와 감사의 시간이 됐다 얘기를 하고 하면서 앞으로도 자주 열어야겠다 이런 소감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이럴 때는 꼭 마치 그 커다란 공룡 한 마리가 뒤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죽음을 직시해 보기라고 등을 뒤를 딱 돌아보면은 공룡은 없어지고 어느 날 어느새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좋은 죽음을 성결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죽음과 관련해 일어난 중요한 영적 현상인 근사체험, 삶의 정말 체험, 또 죽음 그 후, 사후세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죽음이 벽이 아니라 문이다. 즉 소멸이 아니라 옮겨갑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기암 환자가 갖는 가장 큰 공포가 죽음에 대한 죽으면 내가 소멸하고 아무도 없어진다는 건데 그게 아니란 걸 알려주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가 갖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이 가족과 사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별로 인한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죽음 임박한 사람에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건 살아라. 또는 뭐 죽음은 그냥 그 네가 생각이 맞는 사냐 이런 얘기 해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건 이런 근사 체험이나 삶의 종말 체험 같은 죽음과 관련해서 이러한 팩트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도 미술학계 그 권예 오주석 선생이 백혈병으로 죽어갈 때 옆에서 부인이 이런 책을 통해서 이걸 읽어줬더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은 방광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2년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이분은 더 이상 항암 치료가 싫고 음식을 끊는 방법으로 세상을 떠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혀왔는데 그 인공 방광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물까지 끊으면은 막혀서 또 고생한다. 그래서 음식은 그때 물은 충분히 마시도록 권했고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는 죽음에 대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가족들한테 교육을 시켰고 가족이 같은 환생그룹이다 이런 걸 강조했다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죽음학 책을 읽고 나서 깨우쳤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나름 죽음의 준비를 담담할 수 있게 됐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위안이 됐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분에게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임종전 메모라는 걸 보내줬습니다. 이 임종전 메모의 내용은 나는 이제 연장을 가지고 거두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두렵거나 지쳤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해가 저물었기 때문이다. 이런 임종을 메모를 보내줬는데 이분의 딸이 캘리그라피 전문가였는데 손글씨체로 바꿔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이 손이 삐뚤빼뚤한 느낌이 들면서 손글씨 느낌이 난다. 이런 거를 저한테 사흘 전에 보내줬던 것이죠. 제가 또 이 750곡의 음악을 제가 그 임종에 대비해서 갖고 있는데 이걸 보내줬더니 이분이 너무 좋다는 그런 후일담도 보내줬습니다. 자, 조병화 시인의 마지막 의자라는 보면은 먼 옛날 어느 분이 내게 의자를 물려주듯이 지금 저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하면서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겠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묵은 의자보다는 오른쪽처럼 최신형 의자를 물려주면 더 좋겠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종말 고한다는 게 얼마나 웅장한가를 보여주는 영국의 화가 윌리엄 터너가 그린 전함 테메레로인데 이거는 저녁 산책길에 오랫동안 전투에 참여했던 나무로 만든 목선이 잠시 새로 태어난 증기선에 끌려서 퇴역하는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림인데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해체 운명으로 접어드는 전함을 보면서 종말 고한다는 게 얼마나 웅장한가. 이 전함은 벌써 이
미색을 덮어쓴 채 영적인 존재로 승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